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서울 신사역에 위치한 서울 센텀치과 대표 원장이자 통합치의학 전문의 이현섭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비욘디 스튜디오에 온 이유는 이제 충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대부분 이제 충치하면은 단순히 이가 썩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표면상으로 보면은 맞는 얘기지만 오늘은 좀 더 딥하게 내용을 다뤄볼 텐데, 먼저 충치는 이제 구강 생태계,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구강 생태계가 깨졌을 때 발생하는 어떤 감염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안에는 뭐 세균이라든가 뭐 산, 그리고 침, 뭐 우리 타액, 그리고 뭐 유전적 요인이라든가 생활 습관 같은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충치에 대해서 6가지 주제를 선정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제가 뭐 검진도 하고 충치 치료도 하고 하다 보면은 요런 질문들을 종종 해 주셔요. 이제 "왜 나는 이를 열심히 잘 닦는데 충치가 생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충치는 사실 뭐 양치를 안 하거나 못 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열심히는 하지만 잘하지를 못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뭐 하루 3번 뭐 이렇게 양치 잘하고 하는데, 제가 입안을 보면은 저기 뒤에 큰 어금니라든가 뭐 혀 안쪽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양치가 덜 돼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충치는 이렇게 양치질뿐만 아니라 이제 구강 내 환경이라 혹은 생태계 문제까지도 이제 연관을 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제 생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운 내용들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입안에는 충치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나올 수가 없군요. 네,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 혹은 락토바실러스 같은 이런 세균들이 우리 입안에 있는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특히 탄수화물이나 이런 설탕 같은 당 성분을 먹게 됐을 때 입안에 있는 이 성분들을 대사를 해요. 이 친구들이 대사를 하면은 그 결과 산 생성이라고 하는데, 젖산이라는 산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산은 이제 입안에서 pH를 낮추게 되는데, 즉 산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치아는 이제 표면에 범랑질, 에나멜이라고 하는 최외곽층이 있는데 그쪽을 탈회시킵니다. 이게 바로 충치의 시작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균들은 사실 대부분 사람들 입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 세균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충치가 생긴다라기보다는, 이 세균들이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이제 충치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환경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주로 예를 들면은 야간, 우리 자기 전 혹은 잠들었을 때인데, 충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서 자기 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 전에 뭔가를 먹었을 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때는 아무래도 침 분비가 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입을 구호흡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는 또 입이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침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이 침이랑 충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침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구강 내 산도 중화, 즉 이제 pH를 적정 수준을 유지를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치아에 어떤 미네랄 공급, 어떤 영양분 혹은 이제 치아의 구성 성분을 구성하는 이온들을 공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기 전에 뭐 야식을 먹는다든가 하고 양치를 안 하고 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입안의 세균들이 우리가 자기 전에 먹은 그런 음식물들을 대사시키고
젖산이 나오고 그런 pH가 낮아지고 그 상태에서 잠들면 최소 6시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겠죠. 그러면은 치아가 심각한 탈회 현상을 일으킨다. 탈회라는 것은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치아 표면 그 에나멜 범랑질이라는 그 부분이 조금씩 약해지고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타액 그리고 입이 마를 수 있는 상황은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구강호흡,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거나 혹은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 뭐 항암 치료처럼 이제 방사선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분들 혹은 약물, 항우울제나 뭐 항히스타민제처럼 그 우리 몸에 수분을 좀 뺏어가는 그런 약들을 먹었을 때도 이제 침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성분도 변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충치에 취약한 어떤 구강 환경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침에는 여기 보면은 뭐 스타터린, 뭐 프롤린, 리치 프로틴 요런 단백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칼슘 그리고 인산염의 균형을 유지를 해서 재광화를 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충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약간 생소한 단어가 나왔죠. 재광화라고 요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뒤편에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충치는 생활 습관이나 뭐 아니면은 역학적 근거 요거는 이제 논문의 어떤 예들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수면 시간이 짧은 집단이거나 아니면 저녁형 생활 패턴, 즉 늦게 뭐 야식을 먹고 늦게 자고 양치도 늦게 하시고 요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충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요런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간혹 요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충치는 자연 치유가 안 되나요?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할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충치는 초기 충치 같은 경우는 제가 요렇게 써 놨어요. 자연 회복은 어렵지만 재광화를 통해 멈추거나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 우리 입안에 까맣게 생긴 충치가 다시 하얘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탈회와 재광화라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초기 병변 뭐 이 ICD-10 뭐 단계까지는 뭐 굳이 모르셔도 되시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겉에 하얀 표면 여기가 이제 범랑질이라고 하는 치아의 최외곽층인데 그쪽이 까맣게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조금 까맣게 요렇게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겉보기에는 크게 뭐 치아 표면에 변화가 없거나 한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범랑질 내부에서 이제 탈회가 시작된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재광화 요법으로 병소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충치는 탈회와 재광화, 즉 탈회는 치아를 약하게 하는 과정이고 재광화는 치아를 표면을 결정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과정인데 그 탈회와 재광화의 어떤 동적 평형 상태가 깨지는 게 이제 충치의 진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럼 재광화를 유도하는 인자들은 어떤 게 있느냐? 이제 불소, 우리 뭐 치약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불소 도포 이런 것도 하죠. 그래서 불소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불소라는 성분이 범랑질의 결정 구조를 강화한다. 즉 아까 치아의 최외곽층을 튼튼하게 하고 불소화 그리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이게 치아를 구성하는 어떤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불소랑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탈회 저항성을 향상을 시킨다. 그리고 약간의 불소는 세균의 산 생성도 억제를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PP, ACP 뭐 요거는 좀 이름이 길죠. 이거는 뭐 요런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광화에 필요한 어떤 칼슘 그리고 인산염 이런 것들이 치아 구성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안정한 형태로 제공을 해서 이제 병소 주변의 미세한 환경들을 개선을 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앞에 두 개는 저희가 외부에서 따로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타액 결국은 침이 정말 보약입니다. 입안의 어떤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는. 그래서 침을 뱉거나 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시고 침 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침 안에서 자연적으로 재광화 능력을 가진 어떤 매개체다. 근데 이제 구강 건조증이라든가 뭐 이제 침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이 과정들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탈회와 재광화의 어떤 평형이 이루어지다가 탈회가 더 이제 우세하면서 충치가 점점 더 진행이 되면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겉에 층 아니라 안쪽까지 이렇게 까매지죠. 요렇게 이제 상아질, 겉에가 에나멜 범랑질, 안쪽이 상아질이라고 하는데, 요 상아질까지 이제 충치가 진행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 충치 치료라고 하는 그런 치료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다음 궁금증이 또 생기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주제인데, 그러면 검게 보이는 게 다 충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제 검기만 한 것 모든 것들이 다 충치는 아니고요. 저희 환자분들도 병원에 오면은 "충치가 생겨서 왔어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닌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색소 침착, 저희가 이제 뭐 커피라든가 녹차, 뭐 카레, 뭐 아니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구강 세균, 대사 물질 같은 것들이 쌓이면은 까맣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치아의 착색, 색소가 침착이 되면은 까맣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충치로 착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우리 옛날에 아주 저희가 어린 시절 혹은 이제 젊은 시청자분들의 젊은 시절에는 아말감이라는 재료를 치과에서 많이 썼는데, 그 주변으로 이제 변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치랑 어떻게 구분을 하나? 이제 결국은 충치가 아니라 이제 범랑질의 내부 탈회, 즉 이제 어 치아의 겉표면이 좀 약해진다고 하면은 이제 치아가 좀 탁해지고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눈으로 정확히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엑스레이도 찍고 여기 보이시는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서 이제 충치를 진단을 하는데, 이거를 왜 하느냐? 결국 목적은 이제 숨은 충치. 이제 표면으로는 크게 뭐 아리까리하거나 충치인가 아닌가 좀 애매한데, 안쪽으로는 충치가 많이 진행이 된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이제 저희가 또 눈으로 보고 검진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진단을 그러면 충치를 어떻게 하나요?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엑스레이 같은 거를 찍고, 제가 일단 입안을 봅니다. 밝은 빛을 통해서 눈으로 일단 보고, 눈으로 봤을 때 충치다 아니다 혹은 좀 애매하면은 긁어 봅니다. 긁어 봤을 때 긁히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충치의 유무를 진단을 하고요. 다른 뭐 이런 광학 진단 도구 뭐 요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 대부분의 충치 진단은 이제 엑스레이와 저희의 어떤 시진과 촉진 요런 것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검기만 하다고 다 충치냐? 아닐 수 있다라는 결론과 함께, 그래도 혹시 의문이 든다 하시면은 이제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한번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뭐 이제 영유아기 이제 아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유치에 대한 궁금증도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이제 유치는 어차피 빠질 건데 충치 치료를 꼭 해야 되느냐? 뭐 유치는 결국은 영구치가 나오기 전까지 입안의 턱뼈 안에 공간을 유지를 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제 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만약 안 좋은 유치 상태를 방치를 하게 되면은 전신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은요. 만약에 뭐 요즘은 그래도 대부분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이 뭐 소아치과라든가 이렇게 치과를 적정 시기부터 잘 다니셔서 이런 일이 잘은 없는데, 간혹가다 이제 좀 자녀분의 치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덜 갖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썩어요. 썩다가 이게 깊어져서 치수염이 오고 뭐 그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하지만, 안에 고름까지 차다 보면은 전신 감염까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치 아래에는 영구치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구치 치배가 있는데, 그 안쪽까지 염증이 이제
퍼진다라고 하면은 영구치의 어떤 영구적인 범랑질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는 임시치아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영구치로 발달하기 위한 어떤 교량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되기 때문에 꼭 이제 아기가 어릴 때부터 치아가 유치가 올라온다 하면은 치과를 가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러면 충치 치료. 이제 결국은 그렇게 생긴 충치들을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왜 아프고 비쌀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본능적으로. 치과는 늦게 가면 갈수록 이제 비싸고 아프게 치료를 해야 된다. 충치는 병이 깊어질수록 더 범위가 커지고 이제 복잡한 치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치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초기 충치는 범랑질에서 시작해서 그 밑에 상아질, 그 밑에는 신경이 있는 이제 치수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충치가 얕을 때는 진짜 뭐 저렴하게 뭐 레진이라든가 아니면 인레이 혹은 뭐 보험되는 재료로도 때울 수 있는 정도가 종종 있는데, 만약 이 시기를 지나치고 이제 충치가 상아질이나 치수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복잡한 치료가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치수염, 이게 소위 말하는 치통인데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 치수염은 왜 생기느냐, 왜 아프냐. 치수는 이제 신경이랑 이렇게 혈관이 풍부한 조직인데 이게 단단한 치아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안에 염증이 생기면은 압력이 높아져요. 압력이 높아져서 이제 극심한 통증을 유발을 하는데 이건 약을 먹어도 이제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신경치료 요거를 해본 분들도 많을 텐데, 신경치료는 감염된 신경조직, 치수 조직을 제거를 하고 치과적인 재료로 꼭 이제 밀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 이제 각종 보시는 이런 재료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고가의 재료, 뭐 현미경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재료이긴 하지만 결국은 정밀한 기술에 이제 손기술이 요망되는 그런 치료들이다. 그래서 왜 비싼가요? 충치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충치면은 정말 뭐 한 몇천 원 혹은 몇만 원 되는 재료로도 이제 충치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경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은 치아를 씌워야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십만 원까지 이제 치료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충치는 표면에 있을 때, 그리고 깊이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받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예방과 관리, 그리고 뭐 스케일링이라든가 1년에 한번 보험이 되죠. 그리고 불소도포 이런 거는 이제 영구치가 갓 나온 이제 영유아기 친구들이 해주면은 좋고요. 그렇게 해서 충치를 초기에 발견을 하면은 이제 가장 저렴하게 치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너무 아플 때 참고 그렇게 병원에 오시면은 저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인데, 충치를 예방하려면 무조건 치과에 자주 가야 하나요? 네, 이제 치과의 정기 검진은 이제 단순히 이를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는 딱 보면은 알아요. 치태가 여기가 좀 많이 쌓여 있네. 어느 쪽이 양치가 잘 안 되네. 아니면 이게 충치로 진행이 될 것 같네, 아니네.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입안의 전반적인 상태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자주 가야 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충치도 위험군을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충치가 유독 잘 생기는 분들이 계셔요. 뭐 진짜 유전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뭐 양치를 잘 안 하신다든가 스케일링을 잘 안 받으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좀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 보는 게 좋은 경우들도 많고요. 네, 반면에 이제 제가 저희 병원에도 뭐 1년에 한 번씩 뵙는 분이 있는데, 스케일링을 혹시 뭐 일주일 전에 하셨나요? 했는데 1년 전에 했대요. 그 정도로 평상시에 치실이나 뭐 치간 칫솔, 뭐 양치질도 꾸준히
그러니까 정확히 잘 해 주시고 하는 분들은 1년 만에 봬도 정말 깨끗한 입안 상태를 이제 만나뵐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1 년에 한번 스케일링 이제 좀 보험이 적용 가능할 때 1 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이 지금 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진보다 실물이 잘생기셨어요." 뭐 이런 거 감사합니다. 뭐 저희 가족분인가요? 네. 일단은 채팅으로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다은 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릴스에서 자기 전에 특정 제품의 가글을 이용하면 입에서 입냄새가 덜 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자기 전에 가글을 이용하면 일어나서 입냄새가 덜할까요? 이 특정 제품의 가글이 어떤 건진 모르겠는데, 가글의 주요 성분은 이제 알코올과 뭐 이런 민트 성분의 좀 상쾌한 느낌을 나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좀 강한 알코올이 있는 제품들, 뭐 제가 특정 제품을 언급을 하기는 그렇지만 좀 입안에 넣었을 때 '너무 화하다.' 요런 느낌이 있으신 제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입안을 더 건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가글 안에 있는 알코올 성분들이 이제 입안을 더 건조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치가 오히려 더 잘 생길 수가 있고, 구강 건조증으로 인한 입냄새가 더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가글은 어떤 양치질이나 어떤 충치 예방을 위한 메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주된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조제 역할로 생각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하시고 알코올 성분이 좀 덜한 최대한 자연 성분 유래의 어떤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같은 이다님이 또 한 번, 외국 분들을 보면은 치아 미박을 위해 치아에 뭘 붙이기도 하잖아요. 자주 하면 정말 치아가 하얘지나요? 요즘 올리브영에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마 자가 미백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미백이라는 거는 치아를 이제 과산화수소 성분을 통해서 산화 과정을 통해서 하얗게 만드는 건데, 아무래도 시중에 시판되는 제품들은 그 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진행하는 미백보다는 효과가 좀 덜 하기는 하겠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 저는 또 제가 올리브영에 판매가 되는 제품을 또 이렇게 뭐 안 좋게 얘기할 순 없으니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다음,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요거까지 하고 저희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마무리를 한번 해 볼까 하는데, 선생님, 여름님, 선생님, 저는 위장이 약한지 항생제를 먹으면 설사를 잘하는데 잇몸 치료할 때 세균 잡는 항생제를 주던데 꼭 먹어야 합니까? 안 먹고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설사를 하는 거는 항생제의 어떤 항생제 알러지, 좀 안 맞는 항생제를 드시게 되면은 설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만약 같은 병원을 계속 다니신다고 하면은, "저번에 약을 먹었는데 설사를 좀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성분과 다른 항생제를 처방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종종 이제 웬만한 항생제 성분들에 다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 어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성분을 드셨을 때는 괜찮다라고 하면은 고렇게 처방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안 먹고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사실 안 드셔도 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뭐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왜냐면 잇몸 치료까지 치과에서 권유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입안에 치석들이 좀 있고, 혹은 잇몸 안쪽까지 치석들이 생겨 있는 방치가 된 경우들이 많을 그런 경우에 이제 잇몸 치료를 권유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마취를 하고 잇몸 깊숙이까지 기구를 넣어서 이제 치석들을 제거를 하고 잇몸에 피도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잇몸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그래도 드시는 게 좋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강의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그래서 이렇게 충치 네 치과를 자주 오셔야 하나요? 네. 뭐 관리만 잘 된다면은 이제 안 그러셔도 된다. 1 년에 한 번씩만 오셔도 된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느냐, 뭐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일부 성인분들도 불소도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랑질, 치아 표면을 강화를 하고 이제 충치로 가는 길이 아닌 재강화로 유도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실란트 이거는 주로 유치가 갓 나온 만 6세 이후에 아이들이 좀 많이 하는 치료고, 성인의 경우는 약간이라도 이제 충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실란트는 잘 안 합니다. 이건 충치가 생기기 전에 그 갓 나온 이제 깨끗한 치아에다가 치료를 하는 건데, 이제 어금니의 홈에 음식물이 끼거나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실란트라는 재료를 채워서 음식물이나 세균들의 침투를 차단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습관 지도 및 행동 중재. 결국은 뭐 콜라를 거의 물처럼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때로는 뭐 이제 야식을 너무 자주 드시거나 아니면은 양치질이 너무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보고 또 양치질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식습관 개선에 대한 어떤 컨설팅도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치과에 오시면은 할 수 있는 게 많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이제 질문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네, 또 어디 한번 볼까요? 00님, 네, 큐레이 장비를 사용하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충치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양치질, 치간 칫솔, 치실 사용 순서 좀 알려주세요. 네, 큐레이라는 장비를 언급을 하신 거 보면은 그래도 치과의 영역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큐레이라는 장비는 이제 빛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 좀 애매한 그런 충치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장비고요. 그리고 양치질, 치간 칫솔, 치실의 사용 순서. 사실 요거는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음식물이 많이 끼어 있다든가 하면은 치간 칫솔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이제 양치질을 하고 치실을 사용하는 요런 순서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양치질은 결국은 치아 사이사이까지 다 도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치아 사이는 굉장히 좁은 틈새, 그리고 어 네, 틈새가 있는데 어 양치질은 결국은 치아 면도 좋은데 이제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위를 좀 마사지하는 효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잇몸과 치아 사이 공간을 이제 깨끗이 하는 거고, 치간 칫솔은 이제 아시죠? 수세미처럼 돼서 이렇게 치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끼어 있는 음식물이나 뭐 약간의 치태 정도도 그 제거를 할 수 있는 기구고, 치실은 이게 여러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냥 넣고 빼기만 하면 된다. 음식물이 꼈을 때 이제 치아 사이에 넣었다 빼면 음식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치실을 좀 더 잘 사용을 하시려면 저희 그 이제 샤워 타올 있잖아요. 등 닦을 때, 등 안 닿을 때 샤워 타올 긴 거 요런 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등을 요런 식으로 닦잖아요. 보이나요? 요런 식으로. 요 모션을 치아에다가 해 주는 거예요. 치실을 끊어서 치아 사이에 넣고 이제 치아를 치면에 이렇게 대서 밀어 올리면서, 즉 칫솔이 닿지 않는 이제 치아 옆구리 부분을 이제 그 샤워 타올로 등 닦듯이 이렇게 닦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양치질, 치간 칫솔은 뭐 입안 뭐 음식물 상태에 따라서 뭐 순서는 크게 중요치 않고 마지막으로 치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다음 아이브 다이브님, 3차 신경병증이 있으면 충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3차 신경통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요 경우는 충치 치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3차 신경 관련한 병이 있다고 해서 충치 치료가 그렇게 막 제한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이제
디테일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박나정 님. 네. "풍치는 치료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견디다가 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맞는 건지요?" 풍치 즉 치주 질환이죠. 이제 치아 자체는 오히려 멀쩡할 수도 있는데 주변 조직, 이제 치아와 뿌리를 잡아주는 잇몸, 잇몸뼈와 잇몸들이 안 좋아지는 건데, 치료 방법은 사실 일정 선을 많이 넘어간 풍치, 즉 치주 질환은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제 치주 질환의 초기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 뭐 스케일링이라든가 잇몸 치료라든가 아니면 수술적인 요법으로 염증을 제거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적용을 했더라면은 지금처럼 되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 병원에서 이렇게 견디다 빼는, 즉 쓸 때까지 쓰다가 이제 한번 "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저도 요런 말씀을 종종 하는데, 이게 돈을 들이면은 과연 그 돈값을 할 것인가, 그 고민이 좀 있습니다. 뭐 신경 치료를 하든 뭐 잇몸 치료를 하든 뭘 씌우든 그렇게 해도 '아 요거 몇 년 못 버틸 것 같은데 굳이 이 치료 방법을 권유를 드려야 되나? 뭐 결국은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저희 병원에 오시거나 하면은 좀 더 제가 자세한 진단을 내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글로만은 쪼금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제 안맨만의,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안메인 님, "임산부도 충치 치료 가능한가요?" 네. 일단 임산부께서는 몇 주 차인지도 중요하고요. 뭐 대부분 임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먹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웬만한 단순한 충치 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은 됩니다. 크게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마취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때운다든가, 뭐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의 치료는 웬만한 건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임신하시면은 또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제 임신성 치은 증식이라든가 이렇게 잇몸 쪽에 관련된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스케일링도 좀 받으시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이제 그렇게 입안 건강을 관리를 해 놔야 이제 출산 후에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이를 낳고 나면은 결국은 또 이제 수유 때문에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물론 안전한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약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임신하셨을 때 초기 충치 치료나 아니면은 약을 드시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될 치료는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미라클님, 불소 1000과 1450, 요게 혹시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걸까요? 불소의 어떤 제품명인가요, 이게? 제가 요렇게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어서,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님, 네, 또 질문을 주셨는데, "선생님, 아말감이 건강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 20년 전에 아말감 떼온 게 있어요. 제거하고 다른 걸로 해야 할까요?" 요게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도 했는데, 아말감이 결국은 수은 성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또 아말감이 이렇게 치아 내부에서 단단하게 굳은 이후에는 그렇게 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제 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단순히 아말감이라서 제거를 하고 다른 걸로 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도 됩니다. 식사하시는 데 크게 불편함만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입을 벌렸을 때 까맣게 보이는 게 싫다, '나는 좀 예쁘게 치아를 하얗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걸로 제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아말감이 만약에 치아
면적 중에 일부분만 아말감이면은 정말 간단하게 때우는 뭐 레진이라는 재료로 때우거나 뭐 좀 더 가면 인레이라는 재료로 때우기만 해도 괜찮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전에 치료받은 아말감의 그 넓이가 치아 면적 대비 너무 넓으면은 아말감 제거하려다가 치아를 씌운다든가 아니면 아말감 제거하려다가 뭐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치과 가셔서 상담을 해 보시고 잘 고민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아까 미라클 님이 다 그 부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치약입니다. 불소에 이제 결국은 농도에 따른 뭐 상품명인 것 같아요. 불소가 좀 적은 거냐 많은 거냐. 뭐 효과 차이는 글쎄요. 제가 뭐 이거를 어떤 논문 베이스의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효과가 차이가 나고 뭐 불소 1000을 쓰면은 충치가 생기고 1450을 쓰면 충치가 안 생긴다. 뭐 요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불소 농도가 높으면은 일단 뭐 낮은 거보다는 효과가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제가 이 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어떤 효과 차이가 있고 왜 상품을 요렇게 나누어 놨는지는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밖에 답을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기머니님, 성인인 경우 충치가 유독 잘 발생되는 치아 특징이나 원인 등이 있나요? 어, 성인인 경우라기보다 타고나기를 충치가 잘 생기는 치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치아도 이게 이렇게 산이 있고 골짜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 나온 데가 있고 들어간 데가 있는데, 이 들어간 곳을 이제 그 홈의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유독 깊어서 세균들이 잘 침투를 하거나 양치가 힘들게 생긴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치아가 굉장히 이제 홈이 거의 없고 약간 매끈매끈한 그런 그런 치아 모양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결국 유전적인 요인이겠죠. 네, 부모님의 치아 모양이 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원인이라고 하면은 또 성인들의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야식을 좀 많이 드시거나 혹은 그랬는데 양치까지 안 하고 주무신다든가 이런 생활 습관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 뭐 흡연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 결국은 네, 생활 습관적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음 질문. 네. 엔젤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양치를 하는데 위에 어금니 말씀하시는 거죠? 앞쪽 치아가 입 안쪽이 칫솔모가 닿으니 깜짝 놀랄 만큼 쓰리고 아리고 그랬어요. 신경에 닿이는 것처럼요. 일주일 정도 그러다 지금은 괜찮은 건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양치를 하다가 특정 부위가 이제 특히 입 안쪽, 입천장 쪽 면이신 것 같은데, 혹은 뭐, 네. 결국은 칫솔모가 닿였을 때 깜짝 놀란 이런 찌릿한 통증이 오셨다는 말씀 같은데, 결국은 이거는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가 조금 패인 경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뭘 딱딱한 음식을 씹거나 뭐 밥을 먹을 때 깨물 때 불편하다면은 뭐 충치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양치하다가 칫솔모가 닿였을 때 특히 옆쪽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치경부 마모증을 의심을 해보면 되고, 이런 것들은 되게 때우면은 증상은 개선이 됩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그러다가 괜찮은데라는 거는, 또 요게 치아도 사람 몸처럼 일정 상황에서는 또 자연적으로 회복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복이라기보다 적응이죠. 이제 그런 민감한 감각들을 느끼는 치아 내부에 이제 덴티널 튜블이라고 그 신경을 느끼는 어떤 관들이 있는데, 그 표면들이 이제 좀 단단해지면서 그런 외부 자극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는 거지, 괜찮아진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과 가셔서 한번 직접 보는 게,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제가 정확한 원인이나 분석은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치즈님,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으로 씌울 때 금이 좋을까요? 지르코니아가 좋을까요? 뭐 요즘은 사실 지르코니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러니까 금이라는 재료의 장점도 물론 명확하게 있지만 제일 치명적인 단점이 색깔. 색깔이 이제 치아색과 너무 확연히 다르다는 부분이고요. 물론 금으로 씌우게 되면 치아 삭제량을 조금 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요즘은 지르코니아로도 충분히 이제 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금은 또 오래 쓰다 보면은 금이 연성과 전성, 그러니까 잘 늘어나고 잘 펴지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오래 쓰다 보면 좀 닳아요. 닳으면서 이제 좀 평평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흐르면은 이제 금리랑 맞닿는 반대편 대합치라고 하는데, 그 대합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르코니아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희망님, 안녕하세요. 6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임플란트 3개 심고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못 가고 있는데 늦게 가도 될까요? 어, 어느 시기에 심으셨는지랑, 그리고 얼마나 늦게 가도 될까요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보통 임플란트는 심고 나서 뭐 최소 3개월 정도 이제 뼈 안에 묻어 놓는 시간을 가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를 심으시고 뭐 이제 임플란트 심으신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몸이 많이 아프신 거였겠죠.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러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뭐 크게 오히려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랑 뼈랑 더 단단하게 붙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 6개월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현재 이제 희망님의 입안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임플란트를 심었다는 건 치아에 빈자리가 있다라는 거고, 그 빈자리가 너무 오래 유지가 되면은 주변 치아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반대편 치아가 정출이 되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가는 거는 좋지 않다. 오히려 임플란트 완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까지 더 씌운다든가 뭐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 정도면은 그래도 답변 드린 거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충치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으면은 좋겠는데, 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또 지금 한번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임플란트를 당일에 애플미홈 님, 임플란트 당일에 다 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맞는가요? 결국 발치 후 즉시 식립이라고 하는데, 임플란트를 심는 상황은 두 가지가 되겠죠. 치아가 있는 자리에 심느냐 아니면은 이미 치아가 빠진 자리에 심느냐인데, 치아가 이미 빠진 자리라고 하면은 잇몸만 잘 회복이 되어 있고 하면은 뭐 당일에 심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치아가 있는데 당일에 심는 거 뭐 요런 거를 이제 만약에 물어보시는 거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물론 일부 경우에선 뼈가 너무 없어서 혹은 잇몸 양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당일에 심기는 좀 힘들고, 발치하고 한 적게는 1~2달, 뭐 길게는 3개월 이상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발치하면서 바로 심는 거 자체가 뭐 어떤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지대한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앞니 전치부라고 하는 앞니 같은 경우는 이제 뼈가
치아를 붙잡고 있던 뼈가 너무 얇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면은 그 부분이 오히려 뼈가 없어질 수 있는데 치아를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부 이제 연구 결과에서는 치아가 빠지고 회복되는 그 회복 힐링 포텐셜이라고 하거든요. 좋은 힐링 포텐셜에 임플란트를 담아 놓으면은 더 이제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심을 수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은 맞지만 안 될 경우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제 저는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가웠고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저는 서울 센텀치과 대표 원장 이현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